안녕하세요. 강대성입니다. 굿피플 초대석 오늘 모실 분은 아동복지 세움의 이경림 상임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최근에 재소자 가족들의 삶을 다룬 꼭 안아주세요라는 책을 발간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책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포스코 청암상 수상을 하셨던데 축하드리고요. 포스코 청암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도 좀 하시고 자랑도 좀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 지금 강대성 이사님에게 소개받은 아동복지 실천의 세움의 이경림이고요. 저희 세움이라는 단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수감자 자녀,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는 단체인데 2021년 포스코 청암상의 그 봉사상을 받게 됐고요. 바로 다음 주 화요일 날 시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가 생긴 지가 2015년도에 생겼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만 6년 되었는데 저희가 아주 작은 단체가 이 봉사상을 받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제 청암상을 받은 걸 계기로 해서 세움이 더 2단계, 3단계 도약하기를 열심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이사님이 이제 쓰신 이 책입니다. 바로 그 꼭 안아주세요라는 책인데 이 책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이경림 상임이사님을 모시고 재밌는 이야기들을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 내용을 저도 쭉 읽어봤는데 주로 수감자 자녀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쓰신 이 책을 읽다 보면 눈물도 많이 흘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책에 물론 그 실명은 아니지만 현아 이야기부터 주은이까지 쭉 다양한 사례들을 써 놓으셨는데 그 수감자 자녀의 삶이 어떤지 한번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은 이제 죄가 없죠. 그런데 우리 사회 오랜 어떤 편견 때문에 그 수감자, 범죄자 자녀라는 게 앞에 범죄자라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와 동일시해서 봐요. 그래서 아이들의 삶 자체가 아이들이 스스로 나는 범죄자의 자녀야. 그리고 나에게도 그런 피가 흐를지도 몰라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마음의 문을 닫아 걷는 아이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해서 물론 피해자 가족이야 뭐 더 말할 나위 없겠지만 저희가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에 의하면 수용자 가족의 삶, 아이들의 삶은 일반 가족들보다 한 5배 정도 더 빈곤하다. 그리고 이제 가정 해체에도 한 5.5배 정도 더 이제 빈곤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어요. 저희 한 사례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범죄와 관련된 거고 수용자 자녀이기 때문에 이 좀 내용이 되게 무겁기는 한데 이제 이렇게 특수 경제 사업은 많거든요. 뭐 사기로 이제 해서 들어가는 가족들이 많은데 이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 여자 아이였는데 혼자 집에 있었는데 그 압류를 하는 사람들이 집에 갑자기 들어와서 빨간 딱지 그야말로 소위 말해서 빨간 딱지를 막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6학년 아이는 아무 상황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런 이제 험한 걸 당하게 됐잖아요. 그로 인해서 마음에 이제 트라우마와 충격들이 있는, 그리고 뭐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이제 고시원이나 이제 이런 데로 이사간 가족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수용자 자녀들 보면 이제 가정폭력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정서학대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이제 학대와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주로 이런 자녀들에 대한 어떤 것들을 좀 해오셨고 앞으로 좀 더 어떻게 좀 해가시겠다는 계획도 더불어서 좀 설명을 좀. 세움이 하는 일은 이제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아이들 이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이제 경제적으로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에게 다양한 용돈 장학금이나 특기적성과 관련된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아동학대 나 가정폭력이라는 게 결국 아동학대도 한 80% 이상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례도 보면 가정 안에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가해와 피해가 같이 있는 경우죠. 이제 그런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상담에 대한 요청들이 최근에 급격히 많이 늘어나서 저희가 상담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전문 뭐 놀이치료사, 뭐 임상심리사들이 와서 아이들을
문제를 상담을 해요. 그래서 어떤 가정폭력에 대한 트라우마, 그리고 이제 부모의 어떤 수감이라고 하는 트라우마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하고, 아이들을 보면 뭐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또는 뭐 ADHD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러한 질병들을 안고 있고, 또한 이제 그 양육자라고 하는 그 어머니 밖에서 기다리는 어머니들도 이제 심한 그 정신적인 질환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상담이나 그리고 전문적인 정신과 병원의 연계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이제 올해는 더 집중해서 그 일들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책 내용을 읽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이제 부모 중에 한 분이 이제 범죄자이기 때문에 들이닥쳐서 수갑을 채워갖고 가는 네. 거를 목격한 아이들이 약 6.3% 네. 뭐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받은 정서적인 충격, 그 트라우마가 대단할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지속적인 그 상담을 받게 하는데요. 저희 특징은 어떤 몇 회기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상담을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일시하는 게 좀 문제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냐. 라고 하고, 너는 너답게 살아라. 세움의 미션이 수용자 자녀가 당당하게 사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당당함이라는 것은 사실 청소년기에 이 자존감을 세우는데 아주 이제 중요한데, 실은 저희는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위기들을 겪게 되고, 그 위기는 사실은 어떻게 내가 건강하게 긍정적으로 성장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것이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인생의 걸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부정적인 경험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거는 아니죠. 근데 그러나 세움 같은 너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것이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적어도 자기 비밀 얘기를 할 수 있는 단체나 선생님이 있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행복날의 대표를 할 때 재소자들의 어떤 삶의 질을 좀 개선을 해보고자 해서 재소자들이 생산한 제품을 판로를 좀 열어줄 생각을 가지고 여주교도소, 소망교도소를 갔었는데, 그때는 사실은 유심히 보지를 못했는데 이제 가족들이 면회를 가면 그냥 보통 일반 면회가 약 15분 정도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책 안에 보면 아동 친화적 가족 접견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더라면 좀 유심히 봤을 텐데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이거를 만들게 된 계기나 이게 지금 전국 교도소에 몇 군데나 지금 설치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주교도소에 2017년에 아동 친화적 가족 접견실을 만들었거든요. 사실 이제 그 계기는 5살 먹은 아이가 있었는데 아빠와 관계가 되게 좋았어요. 이제 아빠가 이제 갑자기 교도소에 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엄마는 사실은 이 상황을, 범죄 상황을 아이한테 알려주고 싶지 않았죠. 그리고 뭐 5세 먹은 아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제 밤낮으로 이제 아빠를 찾고 보고 싶어 하니까 한 1년 동안 고민하다가 저희랑 상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가 원한다면 아빠를 만나게 하는 게 나쁘지 않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엄마는 용기를 내서 이제 면회를 간 거예요. 근데 그 면회라는 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반투명, 우리가 그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반투명의 플라스틱에 이렇게 된 차단이 있는 그런 면회인 거죠. 근데 아이는 너무너무 보고 싶은 아빠를 딱 보러 갔는데 아빠는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경 자체도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제 우는데, 이 아이가 더 충격적이었던 거는 아빠를 만질 수도 없고 보이기는 하는데, 근데 얘는 그걸 이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문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아빠가 잠궜다는 거죠. 나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 환경도 충격적이었지만 이 아빠의 거부의 경험으로 이제 펑펑 울면서 면회가 끝나버린 거예요. 15분 면회가. 그래서 이 엄마가 저희 사무실에 전화해서 이제 막 울면서 다시는 면회 안 데려가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면 정말
비록 교도소 아니지만 그 시간만큼은 서로 가족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법무부에 이제 만들겠다 먼저 제안을 했고 법무부에서도 흔쾌히 그러면 이제 공간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완전히 집과 같은 환경으로 리모델링을 싹 했고 거기에서는 한 1시간 반 정도 밥도 먹고 같이 손도 잡아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아빠가 책도 읽어줄 수 있고 하는 집과 같은 공간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범 사업이 돼서 숫자적으로 지금 현재로는 2020년까지 전국에 54개 교도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4개소만 빼고는 다 아동 친화적 가족 접견실이 만들어졌죠. 정말 큰일 하셨네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사회복지 하는 사람들은 그 아주 작은 어떤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게 또 우리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말로 대한민국에 어려운 아이들도 많은데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도 많은데 아까 이제 우리 초두에 이제 상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교도소에 들어가 계신 분들과 자녀들을 동일시하는 뭐 이런 인식들이 많다 그러는데 그래서 왜 이제 피해자 가족들도 있는데 가해자 가족들을 돕는 게 그게 형평성에 맞냐 뭐 이런 다른 이야기들도 많을 것 같은데 뭐 최근에 그런 항의성 전화도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특히 이제 이 책 꼭 안아주세요를 이렇게 이 책을 발간하고 나서 더 많은 항의성 전화를 받으셨다 그러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으로 설득을 하거나 뭐 이렇게 극복을 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이게 참 예민한 부분이고 되게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이 아동복지 실천의 세움이에요. 저희의 중심은 아동이거든요. 그래서 아동을 가해와 피해로 나눌 수가 없고 설령 가해자 자녀라 해도 도움이 필요한 아동은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대원칙이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의 헌법 제13조 3항은 연자제를 금지하는 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엔의 아동권리위원회에서 하는 아동권리 협약에도 무차별의 원칙과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아동복지를 하는 사람은 사실 그 원칙에 의해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라면 그것이 피해자 자녀이든 가해자 자녀이든 가릴 수가 없이 다 도와야 한다라는 큰 원칙이 있고 저는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왜 피해자 자녀도 못 돕는데 왜 가해자 자녀 돕냐 사실 그런 도울 게 있으면 피해자 자녀 우선 도와야 한다 그 말이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이 맞아요. 당연히 도와야죠. 근데 인식을 바꾼다는 거는 인식이라는 것은 내가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두 분 중에 한 명은 아 그렇지 우리 사회에 이런 아이들이 있었지 이런 아이들이 숨겨져 있었지 그래 이 아이는 죄가 없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2명 중에 한 명은. 그러니까 저희가 향해서 가야 되는 거는 그런 분들인 거죠. 예, 아마 저를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준 것도 이제 강의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인식 개선이다, 인식을 바꾼다는 것은 나랑 다른 생각에 대해서 그걸 바꾸려는 게 아니라 몰랐던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 책을 읽다 보면 가족의 소중함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느꼈는데 교도소를 이렇게 방문을 해보면 정말 우리나라 교도소는 너무나 칙칙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회색빛 담벼락에 그래서 지금 이 책을 보면 우리나라 재범률이 약 26%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법무부 당국자들도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우리나라 이제 교도소 담벼락부터 좀 바꾸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스트리트 아티스트들을 좀 동원해서 벽에 좀 벽화도 좀 그리고 많은 꽃도 좀 심고 뭐 이렇게 해서 우선 안에 계신 분들도 어떤 정서적으로 좀 순화를 좀 시켜 나가고 이러면 지금 재소자 가족 간의 어떤 서로 간에 이렇게
화합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너무 괴리가 있기 때문에 안과 밖이 괴리가 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점에 대한 우리 상임이사님 생각. 아유, 네, 너무 훌륭하신 생각. 역시 앞서가시는 우리 강 이사님이신데요.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활동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저희 나라도 미흡하지만 이제 교도소마다 그런 활동을 조금씩 하고 네. 있어요. 사실 환경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 네. 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뭐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는 개청한 지 한 5, 6년 됐는데 그 안에 이 작품들을 많이 했고 어쨌든 뭐 미술 작품이나 사진 작품도 하고 이제 교도소에 담벼락도 좀 그림도 그리고 하는 데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어떤 교정이라고 하는 것의 우선순위에는 밀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막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무기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 무기수 할머니가 6년 만인가요? 7년 만에 이제 자식을 이렇게 해서 물론 그 할머니가 아들을 접견할 때까지의 세움의 노력도 엄청나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할머니가 손주하고 살던가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그 할머니의 근황이었던지 네. 최근에 만나셨을 것 같은데 네. 그 아이는 벌써 그 고등학교 2학년 됐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할머니가 내가 이 남은 손자 한 명 잘 키우기 위해서 나 국어를 해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으로 이제 자랐고 이제 할머니가 좀 많이 아프세요. 네. 아프시고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모시고 이제 면회를 다녔는데 작년에 못 갔어요. 그리고 너무 이제 답답하고 하니까 근데 아드님이 또 다른 교도소로 옮기게 되면서 이제 편지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나한테 편지 좀 해달라고 해서 이제 제가 그 교도소에 연락을 했고 그 아버님에게 제가 편지를 보내서 이제 어머님이 궁금해하니 편지를 보내라라고 해서 편지가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할머님도 이제 건강하게 잘 계시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교회 그 생활하시면서 그 텔레비전으로 이제 예배하시고 이제 그렇게 계세요. 네. 그 이제 사회복지 영역에서 일을 하시면서 정말로 저희가 이제 손길을 미쳐야 될 곳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이걸 초두에 여쭤보려다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제가 여쭤보게 됐는데 왜 그러니까 재소자 자녀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을 텐데 어떤 계기인지. 저는 이제 빈곤아동 관련된 일을 한 30년 쭉 했는데, 이제 큰 차원에서 저는 이제 어떤 범죄라는 게, 이제 그, 가난한 사람일수록 훨씬 더 범죄에 더 휘말리기 쉽다라는 생각,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만난 아이 중에 한 명이 이제 아버지의 어떤 범죄로 인해서 2차, 3차 이제 피해를 본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서 정말 수용자 자녀는 죄가 없는데 이 아이들만을 지원하는 전문단체는 없더라고요. 아동복지적 관점에서. 그래서 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되었죠. 상임이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일을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이제 저도 신앙인이다 보니 이제 그 용서와 회복에 대한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 많이 도전이 되고, 그리고 이제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꼭 안아주세요라는 그 책 제목인데, 아이들이 아무에게도 할 수 없는 그 얘기, 마음의 상처, 이것들을 좀, 너는 그 수용자 자녀야, 가해자 자녀야라고 하는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일단 먼저 좀 꼭 안아주는 그런, 특히 이제 그 우리 신앙을 가진 신앙인으로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책 제목도. 책을 보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성도분께서 남편이 이제 교도소에 간 이후로 주민들로부터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해서 교회를 결국 못 나가고 있다가 그걸 잘 극복을 하고 교회를 다시 나가신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그 다양한 스토리를 통해서 이제 저자로서 독자들한테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지셨는데 이제 오늘 이 유튜브 방송으로 이제 굿피플 후원자도 보실 거고 일반인도 많이 보실 텐데
이런 자리를 빌어서 상임이사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당부하고 싶거나 네. 뭐 이렇게 좀 꼭 이 말씀들은 전하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감사드립니다. 이게 사실을 보면 이게 지극히 작은 자거든요. 그래서 세움이라는 이름은 마가복음 9장 36절과 37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가운데 세우고 안으셨다라고 해서 거기 세우다, 세움을 따왔어요. 그러니까 이 수용자 자녀라고 해서 어쨌든 주변부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그 한 어린 아이를 가운데 세우고 그다음에 안으셨다.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뭔가 액션에 실천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 한 아이를 가운데 세우고 안아주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장 작기에 가장 절실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편견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수용자 자녀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세움이 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도 또 응원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고, 특별히 또 이제 구피플이니까 이런 얘기 할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는 네. 교회에서 많은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당신의 아이와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아이들을 꼭 안아주시는 게 바로 세움을 응원해 주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제한된 시간에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저하고 이제 우리 이경림 상임이사님과의 대화에서 빠진 이야기들은 이 책 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서 준비할 거는 반드시 손수건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너무 사연들이 눈물겨운 사연들이 많아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미에 이 책 말미에 제소자가 거기서 이제 교도소 안에서 이렇게 용돈을 만들어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기부를 하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도 또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기부라는 게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기적들을 좀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시간 바깥 날씨 정말 좋은데 여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세움과 더불어서 굿피플과 함께 동행할 일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